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과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번 IoT 지식능력 검정 시험에 이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어떤 상관관계, 어떻게 사물 인터넷에 블록체인이 만나서 어떤 형태의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채롭게 데이터에 대한 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까운 경로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한 이런 형태의 현상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과연 그럴 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이 어떤 형태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형태의 용어를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클라우드 컴퓨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블록체인이 사물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 공인된 중개자 없이도, 이 공인된 중개자, 우리가 다른 말로 미들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서드파티라고 해가지고 신뢰받는 서드파티. 그래서 트러스티드 서드파티, 그래서 트러스티드 서드파티. 그래서 TTP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인된 중개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P2P 기반 분산 원장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요.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하고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 기반으로 블록 처리해서 기록을 보관하고 갱신하는 이런 형태의 일련된 장부를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장부, 이 데이터들은 일정한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에 이전 블록들의 체인처럼 연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대략 1,4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거래들을 수행하게끔 되는데요.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10분 단위로 그러면 새로운 블록들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분마다 합의 과정, 우리가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작업 증명, 우리가 POW, Proof of Work라고 해서 해당되는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1초에 대략 50경회만큼의 비교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어려운 비교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롭게 블록을 생성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살펴보시면 이 블록체인의 구조가 P2P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중간에 중개자 없이도, 중개자가 없으면 어떤 형태의 효과가 일어날까요? 중개자가 없으면 일단 우리 그동안 은행 거래를 할 때 우리가 A가 B로 제가 철수한테 돈을 송금한다고 할 때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니까 우리 은행한테는 무엇을 줍니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주게 되는 거죠.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수료만큼 작은 형태의 트랜잭션 하나를 일으켜도 제3자, 공인받은 제3의 신뢰받는 기관한테 이렇게 수수료를 주게끔 되는 것들이고요. 또 제3의 이런 중개기관을 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죠? 직접 주는 것보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신뢰받는 그 중앙기관이 혹시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거래를 기다리고 하는, 거래를 요청하는 굉장히 많은 이런 참여자들, 굉장히 많은 참여자 또는 이런 노드들이 거래를 못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래서 SPF라고 합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한 개의 중앙 지점에 장애가 일어나서 그 밑에 다른 형태의 활동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게끔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거듭 실시간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앙 기관이 과도하게 처리되는 다양한 형태의 트랜잭션을 분산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이런 형태의 개념들을 여기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거래들은 이렇게 10분을 간격으로 이 거래들은 이 10분을 간격으로 대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400개에서 1500개의 트랜잭션,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어나는 이런 거래 정보들이 이렇게 한 개 블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에 10분 동안 대략 1400개에서 1500개의 거래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블록에 하나를 또 만들어서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래들을 또 이해하게끔 되는데요. 이때 어떠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냐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 생성되는 이 블록 안에는 이전에 발생했었던 이 거래들을 쭉 인덱스한 거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은 그 값을 우리가 트랜잭션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값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가지고 오고 또 다음에 생성되는 블록에서 발생되는 그런 형태의 이런 트랜잭션들의 쭉 인덱스된 이진으로 인덱스된 그런 해시 값들을 또 여기 보관되어 있는데요. 얘를 다음 블록이 생성될 때 또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트랜잭션의 해시값,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머클 루트 값이라고 합니다. 해시 추리값이라고도 하고요. 머클 루트 값이라도 하는데요.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은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제 IoT하고 블록체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런 정도의 논리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노드들마다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마다 이 트랜잭션 값이 다 분산돼서 저장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 예전에 어땠습니까? 중앙 메인 서버에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거기에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값들이 다 쌓여 있었죠. 그래서 만약 그것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이런 형태의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해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메인 서버에 해당되는 시스템 성능이라든가 해킹 방지라든가 바이러스가 침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나머지 굉장히 많은 시스템적인 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산 저장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블록이 모두 이어진 것, 이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일어난 이런 형태의 트랜잭션들이 어떤 수순으로 쌓이냐면 그 거래가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쌓인다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순서, 우리가 이거 타임 스탬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래가 시간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기록이 될 때 해시 함수에 의해서 변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알아보기 힘들다. 그 값을 해킹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네트워크상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또는 노드들한테 이렇게 모두에게 분산 저장하는 이런 형태의 공공 원장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했을 때에 우리가 대별되는 큰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래 내역의 보관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버에 단일 거래 원장 하나가 있어서 컨커런트하게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에 접속해서 거래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예전에는 기관 내부에 안전하게 보관을 했었고요. 또 이전 거래 기록에 기반을 해서 이전 거래에 기록된 그 나머지 값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값이라든가 거기에 기반을 해서 신규 거래가 수행되는 이런 형태의 역할이 기존에서 진행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폐쇄적으로 보관된 이런 형태의 방법이죠.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혹시의 그런 오류들을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일 지점에 의한 장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거래 당사자 간 그런 데이터를 서로 공동 보관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형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 거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참여자가 공동으로 공개해서 보관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 한 개 참여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데이터베이스가 임의로 위조나 변조되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여러 분산된 저장된 그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료 하나를 변환, 위조나 변조한다고 해서 다른 DB를 전체를 다 변조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이전 거래 기록에 기반해서 신규 거래를 검증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블록체인 기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거래를 유지하는 원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통해 공동 보관하는 거래 내역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어요. 합의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인데요. 이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거래 원장을 유지를 해왔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 원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록되면 그것이 맞는 기록이라고 여겨왔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 이 블록체인은 각각 일어나는 그런 거래들이 분산 저장되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참여자 또는 노드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노드들이 이렇게 서로 그렇게 쓰여진 그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이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합의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합의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저녁에 어머니가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칼국수 드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 큰아들은 비빔밥을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리고 둘째는 또 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로 통일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모든 합의에 대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합의는 이렇게 구성원 중에서 어느 누구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통된 1 또는 0의 값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칼국수 안으로 통일되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록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의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수의 참여자가 인정하는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 많은 수의 참여자가 인증하는 결과를 선택하게 돼서 요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POW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거기에 투자한 지분이 더 많아. 라고 해서 POS, Proof of Stake라고 하는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라고 해서 위인 지분 증명 방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합의 알고리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 추세이죠. 또 하나는 합의된 결과에 임의적 변경이 방지될 수 있다라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의적 변경 방지. 왜냐하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변경 방지, 임의적 변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해킹이라든가, 그쵸? 시스템 내부 어떤 사용자, 운영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래 전체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하고 수행하는 이런 형태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블록의 변경으로는 손쉽게 위변조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바로 등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앞에 이런 거래가 발생되는 거래 이벤트 번호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블록 헤더 값으로 이 값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값들이 다음 블록 헤더의 이전 블록 값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참여자에 있어서의 위변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위변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래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참여자에 대한 위변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값 하나를 위조나 변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런 형태의 현상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의된 결과의 임의적 변경 방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장해 있는 블록체인들을 크게 비교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 또는 하이브리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요새 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그러니까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같이 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최근 들어 우리가 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공개 블록체인,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하는, 토큰 거래를 하는 이런 내용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퍼블릭,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어요. 증명자나 이용자나 검증하는 자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형태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오늘 1,000원짜리 한 장을 가까운 슈퍼마켓 가서 1,000원을 주고 뭘 사는데 이 1,000원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금성, 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다 제 이름을 딱 세 글자 써서 이거 내 거였어 라고 하는 걸 증명하지 않죠? 그거랑 똑같은 형태의 내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기반한 형태의 우리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은 이렇게 참여자의 개인정보 노출 의무가 없고 중앙기관 통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이 돈이라는 거, 옛날에는 금본위 화폐 제도였잖아요. 금본위 화폐 제도,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화폐 제도였어요. 그러다가 1914년도에 미국의 FRB에 의해서 금본위 화폐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지금 현행의 이런 현금,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특정 금융정부, 금융기관, 권력에 의해서 돈을 찍어내는 현재의 현행체제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돈의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돈을 더 풀어라. 그럼 시중에 갑자기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때, 명절 때 시장 경제에 살리기 위해서 돈을 더 푸는 거죠. 돈 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 뭐가 옵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게 오죠. 이게 서민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반해서 이게 특정 권력이라든가 정부, 금융당국의 그런 형태의 파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 통제가 없고 이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암호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코인이 더 신뢰가 간다. 이제 이런 형태 기반으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탈중앙화, 분산화 이 두 가지 요건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가장 대표하는 형태의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설 블록체인입니다. 요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형태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사설 블록체인. 이거는 허가형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참여한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떤 행위,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이미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내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사용자 인증서, 이 사용자가 그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면서 트랜잭션에 대한 ID 값을 또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행위를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한 것에 대해서 부인 방지하는 이런 형태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 증명자들은 네트워크의 허락 및 인증 과정이 필요로 하는 이런 형태의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허가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들은 많이 있죠. 분산의 요건은 만족했지만 반중앙화다. 이런 앞에 탈중앙화가 아니라 반중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R3CV 세계 은행들 중에 가장 뛰고 난다고 하는 세계 은행이 모여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R3CV이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분산장부 플랫폼이 코다라고 하는 CORDA, 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이런 블록체인을 안 쓰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융적인 규제가 워낙 강한 산업이 금융산업이고 그 다음에 계통에 이 커맨드 체계 텔러가 있고 근데 백엔드가 있고
이런 프론트와 백엔드 형태의 업무에 그런 형태의 하이어라키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산 장부 기술만 쓰겠다라고 해서 호다라고 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밖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오픈소스로 돌아가고 있는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 특정 참가자만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특정 참가자만 신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작업 증명, 작업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 중에 이 구조적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노드가 하는 역할이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퓨어 P2P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노드마다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드가 한 개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그 노드 주변에 있는 모든 노드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해야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 보내면 끝까지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그래서 6차례, 10차례씩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반복해서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트워크 트래픽이 높아지게 되고, 그쵸? 거래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 단점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 크게 이렇게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P2P 네트워크. 두 번째, 분산 합의 알고리즘. 세 번째로 분산 장부 기술. 네 번째로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4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블록체인 1.0 때 나타낸 도출된 주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때 그 뒤로 다 적용된 기술이 바로 이 4가지 기술입니다. 여기에 이런 디바이스라든가 또는 자동화된 형태의 로직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리얼타임으로 어떤 로직 자체가 컨디션 바이 컨디션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같이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리카 같은 플랫폼에서는 체인 코드라는 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서부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스마트 컨트랙은 이 비탈릭 뷰테린이라고 하는 이 이더리움을 처음 만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P2P를 잠깐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P2P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같이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그림이시죠.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 아닙니다. SBT라고 하죠. SBC.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 아니고 이렇게 상호 연결된 노드들끼리 서로 간에 자원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P2P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P2P 네트워크 중에서도 우리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형태의 이슈들이 있어요. 자,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한다거나 무선으로 연결된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우리가 피지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네트워크, 그걸 우리가 기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자면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구성된 또 다른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요? 기존에 네트워크 위에 별도의 노드들과 논리적 링크를 구성을 해서 IP 번호하고 포트 번호,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로 재구성된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우팅 어드레스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어드레스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서 노드 간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연결된 노드들끼리 각자의 IP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가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 우리가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에는 그게 또 2가지가 있어요. 구조화된 오버레이 네트워크 있고 비구조화된 오버레이 네트워크 있는데요. 비구조화됐다,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노드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역할들이 다 똑같은 형태의 노드들이 잔뜩 있는 것들이죠. 자기가 연결될 서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랑 연결될지 알 수 없어요. 연결되기 전까지. 그래서
메시지 전달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단 자기와 연결된 모든 노드들한테 어떻게 해요? 모두 메시지를 보내게끔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결정형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드 탐색이나 메시지 전달은 옆에 주변 노드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캐스팅 하다 보니까 한 분 가지고 데이터가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메시지가 많아져서 전달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어떤 비용이 높아질까요? 검색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노드가 존재하기도 해요. 이렇게 슈퍼노드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시킹해서 그걸 전달해주는 슈퍼노드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구조화된 오버레이 P2P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거는 각 노드별로 연결할 상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보내면 어떤 노드한테 데이터가 보낸다는 걸 처음부터 결정을 해서 보내는 것들이에요. 앞에 비구조화된 오버레이 P2P 네트워크, 보통 우리가 퓨어 P2P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지금 아까처럼 허가형, 노드의 역할이 어떤 거가 있다. 예를 들면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인도저다, 오더러다, 커미터다, 베리데이터다, 일반 피어다 이런 형태의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해당되는 인도저, 수행을 하는 그런 노드들한테도 인도저의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저한테 내가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증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할 겨를도 없이 해당되는 노드가 바로 명령을 실행해서 수행하게끔 되는 것들이죠. 메시지 전송은 할당된 노드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요. 메시지 전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검색 비용이 생각보다 낮아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거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우리 짚고 알아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암호화에 대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암호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양방향 암호화 또 단방향 암호가 있어요. 오늘은 컨셉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양방향 암호에는 이렇게 대칭형과 비대칭형 암호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칭형 암호는 뭐냐면 암호하고 복호화 키가 같은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DES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었죠? 이걸 보완해서 만든 걸 AES, Advanced Encryption System이라고 해서 A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대칭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도 얘로, 받을 때도 얘로. 자, 이제 비대칭형 암호는 뭐냐면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키가 다른 것들이에요. ECC, RSA, DSA, ECDSA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 있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SHA-256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암호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단방향 암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복호화가 불가능해요. 한번 암호를 하면 원래 그 입력값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암호화라기보다는 해시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HA-1, SHA-2, SHA-3. SHA-256은 SHA-2의 하나의 그 암호화 함수인 것이죠. SHA는 Secured Hash 알고리즘, 256비트의 결과값으로 떨어지는 출력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암호화 알고리즘, 단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최근에 토큰 이코노미 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업체들에 의해서, 기관들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책을 마이닝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 방식 같은 것들을 채택을 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형태의 암호 알고리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POW,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채택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죠. 해시파워에 의한 합의들이에요. 누가 더 많이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비교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검증을 하느냐에 대한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낮은 해시파워로 블록을 생성할 때는 높은 해시 블록으로 교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낮은 해시파워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높은 해시파워가 와서 걔를 뭉개버리면 낮은 해시파워가 깨갱하고 물러나는 것들이죠. 컴퓨팅 파워가 좋은 것들이 컴퓨팅 파워가 안 좋은 것을 물리친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바로 이런 걸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아요. 해시파워가 더 센 것들이 해시파워를 더 세게 하려면 CPU도 더
성능이 빵빵한 걸 넣어줘야 되고, GPU도 더 좋아야 되고, 그쵸? 메모리도 좋아야 되고, 결국은 많은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POW예요. POS는 내가 얼마만큼 보유한 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지분이 많은 사람들 몇만 있으면 더 빠르게 형태의 의사결정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OW보다 POS가 합의를 도출해내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DPoS, 이건 대략 21개의 위임자를 갖다가 아예 설정을 해버려요. 21개의 위임 노드가 결정을 내리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OS보다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위임받은 지분에 의한 합의를 DPo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암호화폐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형태의 범주에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시함수 잠깐 설명하고 드릴게요. 난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수함수인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난수함수입니다. 입력값이, 여기 보이시죠? 입력값이 2GB나 2바이트나 입력값이 크거나 작거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일정한 결과값의 해시값을 가진 그런 데이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GB의 데이터를 집어넣더라도 여기 SHA-256이라고 하는 단방향 함수를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256비트의 결과값을 얻어요. 2바이트를 집어넣더라도 256비트의 결과값을 얻어요. 이게 해시함수의 첫 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값에서 입력값 역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큰 값이 들어오거나 작은 값이 들어와도 일정한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전 블록 해시값하고 거래 내역, 넌스라는 값을 같이 믹스를 해서 원래 맨 처음에 타겟 값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걔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이 추적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해요. 검증하는 작업인데요. 거래 내역이 제대로 그 어떤 형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 다음 해시 함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출력값을 통해서 역산해서 입력값을 확인할 수 없다. 해시값 결과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보의 값을 알기란 불가능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은 이런 SHA-256 같은 해시 함수를 두 차례 반복하고 또 다른 과정을 또 한 번 더 거쳐서 전자지갑에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암호화 단계를 거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 개인키. 이제 요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해시 함수, 그 다음에 PKI. 이 두 가지 때문에 해당되는 거래 정보를 유출해서 알아내기 힘들다. 위조나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대별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입니다. 개인키로는 코인의 소유권을 입증한다거나 서명한 계약의 입증, 본인만 아는 비밀번호, 개인키가 노출되면 소유권 자체가 탈취하게 돼요. 이게 프라이빗 키예요. 개인키. 공개키는 뭐냐? 수신받는 공개적인 계좌번호예요. 코인 주소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퍼블릭 키죠. 그래서 내가 전자지갑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자지갑 안에는 내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 프라이빗 키로 지갑 계정을 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송금이라든가 이체 뭐 이런 형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계좌를 열람을 해본다든지 이게 PKI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이 데이터를 해킹간다 손치더라도 내 키 값이 없으면 그 값을 읽어내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안을 유지하는 게 바로 PKI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거래하는 그런 형태의 공인인증서 다 이 PK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블록체인을 이루는 메인 기술들 여기 보시면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P2P 네트워크였죠. 그럼 P2P 네트워크가 어떤 것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IoT 네트워크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IoT, 우리 현재 쓰고 있는 IoT는 이렇게 센서가 다 붙어 있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들을 하죠.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 연결돼 있어요? 중앙 집중식의 수집 지점하고 다 통신을 하는 것들이죠. 중앙 집중 센터가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집되는 데이터를 다 여기에서 쌓아놓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킹을 받는다면. 근데 우리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얼마나 해킹에 취약합니까? 그쵸? 한 20분이면 대략 웬만한 형태의 집에 와이파이는 전부 다 해킹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시대니까 공격에 취약해요. 그 다음에 이런 중앙집중식이 갖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취약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도한 금액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oT 디바이스에는 끊임없이 해당되는 거기 펌웨어라든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계속 취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계속 얘를 뭐 해줍니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해주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노후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다양한 사용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IoT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꽤 많은 형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하면 새로운 장치, 비인가된 디바이스를 인가된 디바이스 형태로 장치 인증을 해준다든지, 또는 중개자, 어떤 패치 매니지먼트 서버라든가 이런 중개자의 개입 없이도 일정 형태의 조건이 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실행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검증 가능한 데이터 레코드라든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사하는 이런 형태의 기능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확장이 용이해야 되는 이런 IoT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런 것들, 장치 간 P2P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확장성이 더 커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IoT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조우 자체가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블록체인이 들어갔을 때 이 어디에 어떤 부분의 IoT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데이터 관리, 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또 해당돼서 그 데이터를 감사하는 감사 기능, 그 밖에 접근 통제,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 정책을 둬서 특정 사용자나 또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의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안전거래 항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합니까? 더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간적인 형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런 형태의 환경을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동 관련 앱을 제공하고 있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구매해서 이용자한테 미세먼지가 없어서 운동하기 좋은 형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최적 시기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또 인증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들도 다 뭘 갖고 있어요? 자기 전자지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뭐 삼성에서 새로 나온 무슨 스마트폰 안에 계좌를 넣을 수 있는 지갑 기능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IoT 디바이스에도 이런 형태의 지갑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넣어요? 인증키를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등록, 갱신, 폐기, IoT 디바이스의 전주기, 디바이스 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기 간에 서로 거래를 할 때 이런 형태의 인증을 필요로 할 때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과 산업에 상용화되려면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뭐 블록체인이 합의를 지연하는 이런 형태의 지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지, 또 불분명한 책임 소재. 우리 IoT 디바이스는 누가 얘한테 인가를 내렸고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임의, 익명성이 그런 형태의 사용자나 그런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그런 거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 소재를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는 완벽한데 주변 기술의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같이 응용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형태의 이러한 영역들 안에 이제 블록체인의 조금 더 나은 기술들을 요새 계속 도출해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향후 이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데에서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서 어떤 생체 인식 정보를 블록체인에 보관한다든지 저가 디바이스가 확산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가 비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확인하게 해준다든지 결국 뭐가 이루어집니까? 블록체인에서 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투명성 기반의 신뢰성 자체가 확보되는 것이죠. 그동안 사회생활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그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형태의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상대자가 나와의 계약서를 유지한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 바로 투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의 기술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중개기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코스트 자체가 절감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장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별 뭐 이런 홈 IoT나 이런 IoT 환경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확장성 좋고 분권화된 보안 자체를 분권, IoT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개별 IoT 디바이스의 보안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역할도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비인가 디바이스나 데이터 위변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기술이냐? 단순 인프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응답 확인 방식을 가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된다면 이렇게 이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으로 통제 기능이 분권화돼서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엣지 컴퓨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